이번엔 본격적인 윤 총장의 징계위와 관련된 소식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윤과 추, 과연 누가 웃게 될까? 누가 승리하게 될까? 더 나아가 누가 다치게 될까? 추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잠시 후 3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23분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미 법사위에 출근을 한 상황이고, 현재 취재기자의 전화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몇몇이 속속 법무부 청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밝혔던 징계 사유 6가지를 크게 이번 징계위에서 공방을 벌일 겁니다. 이 징계 사유가 과연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할 만한 사유가 됐냐를 두고 윤 총장 측과 추미애 장관 측이 정면으로 오늘 징계위에서 공방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앞선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징계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이와 같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추 장관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징계 사유 6건이 과연 오늘 징계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윤 총장 측은 하나하나 이 사유에 대해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뜨거웠던 것이 바로 판사를 사찰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사유였습니다. 이것도 논박이 치열합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징계위, 즉 직무 배제를 추미애 장관이 결정하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뉴욕 감찰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뉴욕 법무부 감찰관을 윤 총장 측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려 1시간 반 동안 패싱을 당한 뉴욕 감찰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뉴욕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 1일 감찰위에서 진술한 내용을 동아일보가 취재한 건데,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 4시간 전, 자 그때 장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돌아간 그 장면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4시간 전입니다. 긴급히 회의를 주재했다. 함께 보시죠. 그 회의에는 뉴욕 법무부 감찰관이 출석을 했다.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장관님의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률적으로 몇 가지 의문이 있다라며 1시간 반 동안 추 장관의 면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뉴욕 법무부 감찰관은 오늘 윤 총장 측 증인으로 참석해서 그간의 과정을 징계위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한 바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뉴욕 감찰관이 무려 1시간 반 동안 상급자인 추 장관의 면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장면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마침 이 뉴욕 감찰관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 우리도 그때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만약에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 무슨 근거를 대면서 도대체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뉴욕 감찰관이 성토를 했을까요? 그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특별 변호인이라면,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이라면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변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그 방어권이 일단은 그 명단도, 그 징계위원회 명단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 복사나 열람이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 6가지 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제가 봤을 때 3가지가 아주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전에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징계 청구 사유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고 소명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금 유역 법무부 감찰관도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담당을 했던 이정화 검사도 이게 그 범죄가 되는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선례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에 검사가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게 총 88명이에요. 그중에 이제 해임은 9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해임 사유가 어떤 사유나 첫 번째 뇌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금품 수수했을 때, 두 번째로는 그 성범죄가 있었을 때, 검사가 뭐 아래 이제 후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성범죄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김홍영 검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랫사람들 폭행해가지고 아주 큰 일을 갖다 벌였을 때, 이러한 경우에만 해임이 됐지, 다른 경우에는 해임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선례 같은 것들을 갖다 잘 종합해가지고 저 같으면 그렇게 변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장면은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겠다라고 밝히기 4시간 전에 회의가 있었다. 그 장면입니다. 90분간 뉴욕 감찰관이 추 장관에게 항의를 했다, 이의 제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뉴욕 감찰관은 앞서 감찰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박은정 검사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내가 상관인데 나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박은정 검사가 장관님의 지시로 뉴욕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던 그 인물인데요.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이의 제기했었다. 그리고 오늘 징계위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겠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 징계위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뉴욕 감찰관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윤 총장 측에서 증인 신청한 6명, 뭐 7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는 더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뉴욕 감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아마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것이 1일 감찰위원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이죠.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테고 그렇다면 뉴욕 감찰관의 증언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감찰관이 지난 24일 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4시간 뒤에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발표하기 전에 그때 처음으로 저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 전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서 윤 총장의 대면 조사를 하려고 시도할 때 이럴 때도 이제 뉴욕 감찰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뭐 상가를 패싱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감찰 규정 자체가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감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감찰관 자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찰이 이루어졌다는 건 기본적으로 규정 자체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난 1일 날 있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뉴욕 감찰관은 내가 법무부 감찰관이지만 나도 지금까지 감찰 기록을 제대로 못 봤다 이런 이제 취지의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감찰위원회가 결정적으로 감찰에 이르는 과정, 징계 청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도 아마 뉴욕 감찰관의 그런 증언 때문일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잠시 뒤에 열릴 징계위원회에서도 뉴욕 감찰관이 아마 그런 유사한 증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징계위가 나중에 징계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 자, 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도 절차 밟아서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은정 검사가 뉴욕 패싱했다라는 의혹이 사실상 지금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서 법무부 측의 이에 대한 마땅한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시각은 그럴 거예요. 이 징계위원회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 절차를 문제 삼아가지고 징계위원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법무부의 시각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무산될까? 그거는 저는 윤석열 총장 측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당했어요. 그럴 때 그 이후에 저는 윤석열 총장 이런 과정들이 불법 위법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냐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거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국가공무원 법령상 그 주어진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했느냐 안 해서 했느냐의 공무원의 태도를 따지는 단순한 절차이지 이것이 형사소송법상 윤석열 총장이 직권 남용을 해서 판사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보고받고 반부패 강력부 했느냐 이 직권 남용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문제예요. 이 국가공무원법을 따지는 징계위원회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추미애 장관이라면 지금 모든 관심이 판사 문건에 관심이 다가 있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 측도 그렇고요. 그럴 때 이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 판사 사찰 말고? 알고. 예를 들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다른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박수현 전 대변인 잠시 후에